동물간호학개론 11번째 주.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동물 표준 절차 하다가 표준 절차 중에서 예방의학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난주에는 예방주사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기생충의 예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사의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어울려 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서로 이익을 받던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공생과 기생으로 나눈대요. 그래서 공생은 어, 그 서로 이익을 보던지 그걸 상리공생이라 그래요. 아니면은 한쪽만 남한테는 피해를 안 주고 한쪽만 이익을 보는 것을 편리공생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상리공생은 악어와 악어새,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와서 이빨 청소를 해줘. 악어한테는 이빨 청소, 이빨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지만은 악어새는 먹이를 얻는 거죠. 서로 이익을 보는 그 상리공생. 반면에 편리공생은 대합과 속살이개처럼 그 대합 그 속에 속살이 개, 작은 개가 살아요. 그래서 이 속살이개는 단순히 대합을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걸 얻지만은 대합은 뭐 속살이기 때문에 아무 피해도 안 봐요. 그걸 갖다 편리공생이라 그러는데 이랬을 때 속살이개는 편리공생자고 대합은 숙주죠. 호스트라래요. 반면에 기생은 한쪽만 일반적으로 이득을 보면서 상대방을 해를 끼치는 것 같다 기생이라 그러는데 이때 기생충 그리고 피해를 보는 쪽을 숙주라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병원체에 대해서 했을 때 기생충이 병원체 중에 하나다 이게 말씀드렸었어요. 기생도 생물이 어울려가는 한 방식인데 우리 이 시간에는 기생충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볼 거예요. 기생충을 갖다가 크게 내 몸 안에 사는 내부 기생충, 숙지 몸 안에 사는 기생충을 내부 기생충이라 그러고 몸 바깥에 사는 기생충을 외부 기생충 그러는데 외부 기생충은 모낭충이나 개선충처럼 숙주 몸에 계속 붙어서 사는 놈들이 있는 반면에 벼룩, 진드기, 파리, 모기 뭐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붙었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크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내부에 살더라도 소화기에 사느냐, 아니면은 혈액 속에 사느냐, 근육 속에 사느냐, 사는 부위에 따라서 또 이름을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기생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주가 받는 기생충에 의한 피해는 1차적으로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영양 손실이 올 거고 영양분이 없으니까 성장이 방해될 것이고요. 또 어느 부위에 사는지 다르겠지만 소화기에 산다 했을 때는 소화기를 갖다가 파괴시켜 버리니까 소장이나 대장 이런 데를 갖다 파괴시켜 버리니까 소화가 안 돼서 구토나 설사 일으킬 수 있고요. 피 속에 산다는 피 빨아먹을 테니까 빈혈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맞아요. 소화기 살더라도 장벽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기생충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놈들이 같은 사는 부위를 파괴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말했던 지난 시간에 말했던 생체의 방어 기전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는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 방어 기전 여러분 배우셨죠? 그런 것들이 파괴됐다 보니까 2차적으로 다른 뭐 세균 감염이라든지 기능 상실되고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게 됐죠. 또 그리고 또 기생충이 또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이 기생충 몸 안에 사는 놈들이 또 있어요. 그 놈들이 이제 그 병을 일으키죠.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이런 것들이 기생충 몸에 살면서 모기 같은 경우에는 또 심장사상충이라든지 뭐 이런 질병도 옮기죠. 같은 기생충에 사는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그 기생충에 의한 질병이 전파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각각의 기생충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텐데, 이제,
왜 이게 배우냐 하는 거 이유 말씀드리려고. 기생충 이제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기생충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숙주의 연령, 그리고 또 숙주의 연령과 뭐 체중 당연하겠죠. 투약 시기와 투약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고요. 기생충이 어떤 기생충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요새는 광범위 기생충들이 좀 많아요. 그래갖고 광범위 기생충이라는 것은 한 종 이상, 두 종 이상의 기생충을 죽일 수 있을 때 광범위 기생충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나눠보면은 혈관에 사는 심장사상충은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약을 먹이고, 그래도 그 약에 의해서 내성이 생길 갖고 약이 안 들을 수도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은 검사하라 하는 게 지침이고요. 내부 기생충, 회충, 촌충, 편충 뭐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은 생후 3주 전후에 분변 검사를 실시해서 있냐 없냐. 왜 3주 전후로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아직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 소화기 내로 들어오지 않아요. 얘네 생활산에서 감염돼 있긴 한데 그렇게 어디 돌아다니다가 그 소화기로 와서 자리 잡거든요. 그때 약을 먹어야지 되기 때문에 생후 3주 전후에 먹이고요. 검사를 하는 거죠. 그 검사가 그때 돼요. 그리고 그때 있으면 약 먹이는 거죠. 그리고 매년 뭐 2, 3회 정도 분변 검사 후에 그 기생충 약을 먹어야 돼요. 없는데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 약도 괜히 먹으면은 그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외부 기생충 일단 뭐 찐득이라든지 모기, 파리 안 붙게 해야 되죠. 그리고 즉시 뭐 그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기생충, 진드기라든지 그 여러 외부 기생충이 많이 상재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예방약 투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기생충이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약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광범위 항생제라서 모든 기생충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투여 방법도 다 틀리고 횟수도 틀리다 보니까 그 기생충 약 먹을 때는 검사 후에 없으면 안 먹고 있을 때 어떤 기생충인지 확인한 후에 먹어야 된다. 이게 아주 포인트예요. 자, 기생충, 사람 기생충 먹으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보통들, 맞아요. 경우에 따른 성분이 같을 수도 있어요. 기생충에 따라서. 근데 포인트는, 사람 기생충 약은, 사람 기생충 약 어린이용도 있고, 어, 그 성인용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일반적인 그 어린이라든지 성인의 몸무게에 의해서 아주 깊숙이는 체표면적이지만은 하여튼 몸무게에 의해서 약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보다 강아지, 고양이 굉장히 몸무게 적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은 과다 복용으로 해서 중독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약을 먹게 되면은 간에 부담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랑구충제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구충제는 반드시 검사 후에 거기에 맞는 구충제를 먹여야 된다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내부 기생충입니다. 몸 안에 사는 기생충 하는데요. 기생충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크게 분류는 하지만 한 8천 정도 새의 종류만큼 많아요. 그래서 그 생활하는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생충학 다시 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큰 아우트라인만 잡을 수 있도록 왜 기생충학을 배워야 되는지 에 대해서 정도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동물 간호학회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부 기생충 첫 번째 회충입니다. 회충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밑에 그림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좀 길어요. 국수가다 스파게티처럼 긴데 양쪽 끝이 뾰족하죠. 입과 항문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단면이 또 동그래요. 그래서 라운드웜, 회충, 그 라운드, 회충 같은 의미거든요. 그 둥글 회자 써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얘네들은
기생충 모양도 다 틀리지만 알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만 알이나 성체가 크기도 다르지만 알 모양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 보면 회충의 알인데 아직 알도 좀 성숙이 익어야 되는데 미성숙된 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좀 성숙된 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생충 그냥 걸리는 거 아니고요. 이런 알들을 기생충의 알을 먹어야지 아니면은 그 기생충이 알이 부화돼서 생긴 애벌레가 애벌을 먹던지 얘네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왔을 때 걸리죠. 또 회충은 여기 보시면은 유충의 내부장기 이행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알에서 깨어난 유충 애벌레가 소화기로 경구섭체니까 소화기로 들어가겠죠. 근데 소화기에 여러 보호장치 있었잖아요. 위산이라든지 소화에 이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고 잠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화돼요. 부화된 다음에 소화기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장벽을 뚫고 그 피를 타고선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 갖다가 그 유충, 애벌레가 내부 장기를 이행한다, 돌아다닌다, 이런 거예요. 자, 이때가 좀 위험해요. 그래서 눈에 들어갔을 때 실명할 수 있고요. 뇌에 들어가면 발작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런 개회충의 알을 먹었다 그러면 똑같이 일어나는데 면역력이 약하거나 어린이들한테는 이 유충의 내부장기 이행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의 건강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분변 검사하고 거기에 맞는 기생충 약을 먹여야 돼요. 그게 우리 동물병원에서 공중보건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수의사와 동물 간호사가 같이. 자, 이 그림 좀 복잡하죠?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내부 기생충은 숙주 몸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요. 알로 배출이 돼서 다른 동물한테 감염을 시켜요. 이 그림은 CDC, 그러니까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사람들,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들 교육하려고 만든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파라사이트 기생충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갖다 국민들이 보고서 배우는 거죠. 자, 이 그림은 톡소카라케니스 개회충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가 기생충 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감염이 됐고, 이놈들이 자라나서, 물론 내부 장기 이행하고 나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몸속에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게 알이 몸 안에서 부화되는 게 아니라, 응가랑 같이 나왔다가, 다른 동물이 그 알을 먹었을 때 감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회충은 임신한 엄마가 개회충에 걸렸다 그러면은 태반을 통해서 아니면 젖을 통해서 새끼한테 감염될 수 있어요. 그게 5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까 알을 통해서 했다는 거는 1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근데 자연계에 나온 알은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은 알이 부화를 해요. 알을 깨고 나오진 않지만은 알이 깨고 나오면 애벌레가 돼요. 막에 들려사는 애벌레가 되는데 이때 다른 동물이 여기 뭐 토끼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애들이 막에 쌓인 애벌레를 먹게 되면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어린애들 응가가 놀이터에다가 싸놨는데 거기에 기생충 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알들이 습도와 온도 맞으니까 애벌레로 부화된 걸 갖다가 흑장년하다가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채소밭에다가 싸놨는데 채소에 얹어진 그 알을 사람이 잘 찢지 않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걸리고 다른 동물이 걸리고 또 얘네들이 사람이나 이런 다른 동물들이 그 알을 또 뱃속에서 알을 또 낳겠죠. 그러고 갖다 다시 개와 고양이가 먹는다. 요 설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몸속에만 있지 않고 몸 밖으로 나갔다 다시 또 새끼들이 몸 밖으로 나갔다가 어떤 일정 조건이 되면은 2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개회충은 그 라운드웜이죠. 회충은 알로 감염된다, 입으로 감염된다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회충 유충의 내부장기 이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어미개가 7번 그 애벌레를 갖다가 먹어서 감염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화기로 들어온 거죠. 이놈들이 소화기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알 껍질을 그 애벌레를 감싸고 있던 막을 깨뜨리고 자라나서 일정 시기가 되면은 장벽을 뚫고 혈액을 따라서 폐나 간 아니면은 그 여러 장기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혈액순환에서 최종적으로 가는데 어디죠? 심장 아니면 폐잖아요. 폐에서 외부로 탈출해요. 기침하면서 이 기생충알이 같이 입안으로 들어왔다가 그 기생충알을 아주 뱉어버리면 괜찮은데 물론 나가는 놈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다시 소화기로 들어가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8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 과정이 뱃속에 있을 때 어미한테 태반을 통해서 이게 이속이성에 장애만 있지 않고 딴 곳에 있다 내부장기 기행하다 보니까 태반을 통해서 새끼한테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새끼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 3주 이후에 그 과정이 다시 소화기로 들어와서 알을 낳았을 때 우리가 무슨 기생충 걸렸나 안 걸렸나 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3주라는 거예요. 그 전에 검사해봤자 감염됐어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생충 걸렸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그 3주 전후에 새끼들 그 기생충 검사에서 약을 먹여라, 걸렸으면 약을 먹여라 하는 거예요. 회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CDC에서 일목요연하게 또 그림으로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 나면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옆에 제가 유튜브 영어로 된 회충 설명인데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굉장히 그림만 봐도 알기 쉽게끔 설명한 유튜브거든요. 꼭 한번 보세요. 진짜 권해드려요. 이거 보시면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영어를 잘 못해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아주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 내부 기생충 중 그 편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영어로는 휘범인 그러는데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채찍 같아요. 자루가 있고, 근데 회충보다는 회충이 한 10cm 이상 굉장히 성충이 그게 큰데 반해서 얘네들은 좀 작아요. 그래서 한 3, 4cm 정도 작고, 알 모양도 좀 틀리죠. 아래 위로 어떤, 우리, 와인 저장하는 통처럼 이렇게 뚜껑 같은 게 달려 있어요. 하여튼 이게 휘범인데, 얘네들도, 감염됐을 때, 그, 똑같이, 그 내부 장기 순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로 들어와서 이제 성충이 되면은 암수가 있어야 되겠죠. 암수가 있을 때, 이제, 그 알을 배란하고, 알을 갖다가 이제 응가를 통해서 나오면은 그것을 다른 동물이 먹었을 때 편충에 감염되죠. 이 소화기 기생하는 놈들은 구토 설사 일으킬 수 있고 영양분 그런 일반적인 것도 있고 내부 장기 이행하면서 그 장기들을 갖다가 망가뜨릴 수 있고요. 다음은 후쿠엄
그 구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쿠는 후쿠어음을 갖다 구충을 입구자 써갖고 이 모양이 좀 특이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입에 후쿠 갈고리 달렸다 해서 후쿠어음 그리고 그 한국에서는 구충 입구자 써 이 모양이 특이하다 해서 구충 그러는데요. 보통 12장에 기생하는 12장충이 대표적인 후쿠어음이에요. 자, 얘네들은 밑에 그림 보시면은 크기가 좀 작아요. 편충보다 더 작아서 3, 4cm, 편충이 3, 4cm 됐었는데 얘네들은 8에서 12mm, 15mm, 1.5cm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렇게 장벽에 붙어 있는 사진이에요. 장에 보면은 장벽이 매끈한 것 같지만 저렇게 육모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게 되는데 여기에 저 갈고리를 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12장충은 그 12장충의 알 모양이에요. 지금 회충, 편충, 구충, 알 모양이 다 다르죠? 크기도 다 달라요. 자, 얘네들은 피부 감염돼요. 피부 감염된다는 소리는 그 알로 감염되는 게 아니라 알이 자연계에 나와서 애벌레가 돼요. 그 애벌레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감염될 수 있고요. 그 회충이나 편충처럼 먹어서 감염될 수 있고. 여하튼 어쨌든 간에 피부 감염될 때 피부에 염증 일으킬 수 있고요. 위장관에 감염됐을 때 이렇게 그 위장관 벽에 저 갈고리를 받고선 피 빨아먹기 때문에 빈혈 많이 감염되면 빈혈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갉아먹 위장관벽을 갖다 이렇게 갈고리로 받고 있다 보니까 만성 위장관염증에 시달릴 수 있고요. 자, 후쿠형 구충 유충의 피부 이행인데요. CDC에서 그림 보게 되면은 자, 구충에 걸린 그 고양이나 개가 알을 갖다 낳게 됐죠. 근데 이 알이 그 변을 통해서 나온 알이 그 자연에서 온도 습도 맞으면은 애벌레로 부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다시 피부를 뚫고선 그 개나 고양이 아니면 사람의 피부를 뚫고선 그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소화기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때 구충, 유충의 피부 이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서 동물에서 털이 가려서 잘 볼 수가 없는데 사람에서 저렇게 발바닥으로 맨발로 다니다가 아니면은 모래찜질하다가 이 피부 뚫고 들어와서 저렇게 병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참 무섭죠? 그 회충에서 마찬가지로 십이장충도 일단 입으로 들어오든지 피부를 통해서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놈들이 그 폐로 가요. 폐로 갔다가 아까 기침할 때 다시 앞 밖으로 나오다가 침으로 뱉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갔다가 그 소장에서 살죠. 창자에서 살다가 알을 낳으면은 또 항문을 통해서 밖으로 배설되는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그 후크홈과 라운드홈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내부기생충 중에서 회충, 편충, 구충을 보셨는데 나이프 스타일이 감염됐다가 그 알을 배설하면은 자연계에 있다가 다시 또 감염되고 그런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단순한. 근데 이 촌충은 그거보다 좀 더 복잡해요. 자, 영어로는 테이프웜, 한문으로는 조충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시면은 우리 구충이 리본 모양이었다면은 얘도 리본 모양 같은데 굉장히 마디마디가 있어요. 그것도 편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편절 자체가 하나의 또 이 조충이에요. 되게 희한해 이 동물. 되게 희한해. 그 알 모양도 다른 기생충보다는 또 다르죠. 우리가 이 알 모양 가지고선 우리가 기생충 그 진단하는 현명으로 보면 다 거의 보이거든요. 하는데 이 모양 가지고서 우리가 얘가 어떤 기생충에 걸렸구나. 그 분명 검사 할 때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 구충처럼 후크가 있어요. 그래서
장벽에다가 이 후크를 가지고 걸고, 그리고 몸이 계속 자라나는데 이 편절이 되게 희한해요. 그 안에 알을 갖고 있는데 편절이 성숙하게 되면 이게 자웅동체거든요. 암놈, 순놈 필요 없어요. 계속 자라요. 굉장히 길게 한 7, 80cm까지도 자라고, 최고 기록이 뭐 250m, 250cm였대나 2m 50? 이런 것들이 자란대요. 자라는데 이놈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그 안에 알을 품고 있거든요. 이놈들이 또 부화가 돼요. 그래서 이런 놈들 천충 감염되면은 굉장히 또 증상이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혈액 많이 뽑아 먹을 거고, 이렇게 많이 크게 자라려면 영양분 많이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동물은 생활환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부 기생충보다 또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벼룩이 중간 숙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우리나라에 벼룩 보신 적 있으세요? 벼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동물병원 하는 동안에 촌충 감염된 개체를 보긴 했지만 벼룩 있는 애들 거의 못 봤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일본이나 그 미국에서는 그 일본 같은 경우 다다미빵 생활하고 미국 같은 데는 벼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촌충 굉장히 문제시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이 촌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없지는 않다. 하여튼 이 촌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조충은 개나 고양이가 감염될 수 있고요. 이놈들이 아까 편절이 분변을 통해서 그 외부로 환경으로 나오면은 요 놈들이 그 알이 거기서 부화가 돼요. 알이 이제 부화가 되는데 이 알을 그 다른 동물이 직접 먹는 게 아니라 벼룩이 먹어요. 애벌레가 먹게 되면은 요놈들이 애벌레가 두 단계인데 라바 고선 만화 재밌는 거 있죠? 그 애벌레가 처음에는 육구자충이 됐다가 이 벼룩의 애벌레 속에 들어가면은 은항미충이 돼요. 이놈이 다른 동물에 감염됐을 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벼룩 몸속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 개조충의 라이프 사이클은 끊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중간 숙주라 그래요. 벼룩이 개조충의 중간 숙주다. 그래서 벼룩 애벌레가 크면서 은항미충이 되고 벼룩이 이제 다 커졌죠. 근데 이 은항미충을 가지고 있는 벼룩도 외부 기생충인데 몸속에 개조충의 은항미충 애벌레를 갖고 있어요. 이 애벌레를 개나 고양이 아니면 사람이 먹었을 때 먹었을 때 이 개조충에 감염되는 거예요. 재밌죠? 벼룩이 무니까 개가 쿡쿡쿡 씹다가 터졌어요. 벼룩은 잡았을지 모르지만 몸속에 있던 개조충 유충이 개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좀 복잡하죠? 일단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몸에 기생충은 아니고 원생동물 중에 하나인 원생동물 콕시디움하고 이 지알디아가 있는 대표적인 게 있는데 원생동물도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은 특징이 단세포예요. 세포 하나인데 동물이에요. 기생을 해요. 그래서 기생충으로도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물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얘네들. 근데 얘네들이 감염됐을 때 작은 창자 개와 고양이의 얘네들도 이제 어떻게 해서 창자로 감염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살아남아 가지고 장점막의 흡수를 방해해서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기생충이에요. 세포 하나로 된 굉장히 작은 애들이지만은 현무로 보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많이 있을 때 나풀나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 가오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저렇게 생겼대요. 눈 같은 게 또 여기 핵인데 마치 눈같이 보여요. 그리고 많은 그 편모 털이 나 있어요. 이걸로 헤엄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명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제자리에 있지 않고 같은 그뭐 GRD야. 얘네들은 냄새가 고약하고 아주 물기가 많은 설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체중 감소되고요. 음, 그 체중 감소되고 그 체중이 잘 먹여도 늘지 않겠죠. 계속 설사하니까. 그리고 피곤해하고 그리고 구토하고요. 그리고 수분이 많은 그 설사를 하다 보니까 탈수가 심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털도 깨끗해져요. 겉으로 보기가 그런 그 증상을 보이는 지알디아 감염증입니다. 지알디아는 개, 고양이만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도 걸려요. 좀, 공생할 쪽으로 막 가야 되는데, 기생충이 아직도, 기생하는 게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설사 일으키고, 뭐, 숙주를 갖다, 숙주를 죽이게 되는데, 이놈들은, 시스트, 축난이 됐다가, 이놈들이 또, 성체가 됐다가, 성체가 다시 시시트 충당이 또 돼요. 굉장히 재밌는 그 생활하는 갖고 있는데, 자, 그 충난으로서 이제 개나 고양이, 그리고 사람이 먹게 되면은 물이라든지 과일 이런 데 오염되어 있는 먹게 되면은 소화기 내에서 자라서 번식을 해가지고 또 그 알이나 충난을 갖다 배설하게 되는데 일단 감염되면 포낭 상태, 축난 상태이지만은 한 5일에서 16일 되면은 성체로 자라나요. 그래서 그런데 알이나 축난으로 배설하지만은 알이나 성체로 배설하지만은 이 성체는 그 자연 환경, 특히 햇빛이나 건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오염된 물을 먹었을 때 감염되기 쉽다. GRD의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체나 트로포조아이트나 시스트, 축난 이 형태인데 1번, 2번 복면상 아래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지만 옆에서 봤던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늘게 그린 것들은 선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움직이는데 몸도 움직여요. 그래서 그 화면으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나플라플라 이렇게 이런 형태, 비행선처럼 생겨가지고 비행풍선처럼 생겨가지고서 이런 놈들이 되게 빨리 움직여요. 나플나플. 그리고 그 축난이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접혀지죠. 이런 형태다 하는 거죠. 제한리가 감염되면은 설사하고 구토하고 수분 그리고 그 수분 많은 냄새도 고약한 설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탈수로 인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액 공급해야 되고 장을 많이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장보호제 투여해야 되고 GRDR을 죽일 수 있는 치료제를 갖다 투여하죠. 근데 GRDR 중요한 게 그리고 이 검사할 때 아까 현미경으로 분변에 있는 GRDR를 갖다가 성체를 갖다 발견할 수도 있지만은 요새는 키트가 개발돼 가지고 분변을 갖다가 이 키트에다가 떨어뜨리면은 있으면 줄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런 키트도 있고요. 하여튼 이 GRDR는 인수공통전염, 사람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고 개가 걸렸을 때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 또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또 다시 또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체 환자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집에 똥 싸놓은 거 아니면 밖에 똥 싸놓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치우고 또 소독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감염이 안 돼요. 다른 개한테 전파도 안 되고요.
다니면서 이제 이 지하대학 그 감염증에 걸려서 설사하는 개가 산책을 나갔어요. 그래서 똥을 쌌어요. 설사를 해갖고 참을 수 없으니까 쌌는데 뒤따라온 개가 물에다 싸놨거든요. 그러면 지하디아 그 충나는 어때요? 내 잘하기 좋은데야. 그래.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성체도 마찬가지로 빛과 햇빛과 건조에 약하다 그랬었는데 물이 있어요. 그럼 남아 있다가 뒤따라온 놈이 그 놈을 먹어요. 그래서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공중보건상 우리 지하디아 걸렸다 아니면 또 분변 외출했을 때 그 강아지들이 꼭 집안에서만 싸는 거 아니잖아요. 나가서 산책하다가 응가할 수 있는데 치유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런 기생충을 퍼뜨릴 수 있으니 그 기생충이 강아지에서만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도 걸릴 수 있으니 항상 외출할 때는 분변을 깨끗이 치워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GRDA가 감염된 게 확인됐다면은 집안 구석구석 잘 수양성이나 물 많은 설사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빨리 건조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소독약을 소독 잘 하시고 깨끗이 닦아줘야 되겠죠.